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복지 대국이자 강소국인데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이 1932년 이후 65년 집권해서 세계에서 좌파 정당이 가장 오래 집권한 나라였지만은 2006년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우파 정권이 들어섰고 다시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좌파 정권인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평등도를 자랑하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54,600달러이고 파업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성희롱과 성폭력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이고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4.5배가 됩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체 화폐인 크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나는 왕관을 뜻하는 크라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노벨상 6개 부문 중에서 5개 부문인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과 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을 시상하고 있고 노벨 평화상 1개 부문은 노르웨이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중에서 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서 제정한 상입니다. 따라서 수상 금액은 같지만은 노벨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은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같이 하고 시상식은 5개 부문 함께 참석하며 상금도 갖습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의 금융가와 기업가로 알려진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가문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 철학은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856년에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은행을 창립하면서 대재벌로서의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발렌베리 가족은 1856년부터 기업 경영 서비스로 일을 해왔고 1917년부터는 스웨덴의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발렌베리 가문의 기업체는 스웨덴 산업 인력의 40%를 고용했고 스톡홀름 주식시장 총가치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신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발렌베리를 유럽 최대의 산업 왕국 일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자 세대는 기업을 설립하고 2세대는 기업을 물려받고 3세대는 기업을 파괴한다는 유럽의 속담도 발렌베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예외였습니다. 발렌베리 그룹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뛰어난 다수 기업들을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모두 14개 핵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에릭슨 등 11개 기업은 지주회사인 인베스트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고 스토라 엔소 등 나머지 3개사는 발렌베리 재단을 통해서 직접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에릭슨은 통신 장비 분야 세계 1위이고 ABB는 발전 설비, 일렉트로눅스는 가전제품, 스토라 엔소는 제지, SKF는 베어링 분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회사들도 큰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단일 품목으로 세계 1위 의약품인 위궤양약 로섹을 개발했고, 샤브는 차세대 전투기 그리펜을 생산합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발렌베리는 삼성전자의 버금가는 초인류 기업을 여럿 거느리고 있는 셈입니다. 발렌베리는 가족 중심의 소수 오너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전문 경영인 그룹, 다양한 업종의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점 등이 우리나라 재벌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서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물론 월마트, 포드, 피아트, 까르푸, BMW, 카길 등 유럽과 북미에도 패밀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명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두 업종에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 발렌베리처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경제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렌베리의 자회사들이 스톡홀름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바 있으며 스웨덴 GDP의 30%를 발렌베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권거래소 자체도 발렌베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렌베리를 빼놓고는 스웨덴 경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다른 재벌 가문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서 스위스로 빠져나갔지만은 발렌베리는 노벨재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고국 스웨덴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렌베리가 사람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외무장관으로 활약했고, 강대국과의 무역협상에서는 막후 협상자로 헌신했습니다. 1932년 처음 집권에 성공한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발렌베리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최대 기업 발렌베리 기업 집단은 최대의 기업이지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집단은 스웨덴 주식시장의 약 40%,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익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일가는 금융, 건설, 항공, 통신, 제약 등 스웨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4개 대기업의 소유주입니다. 소유기업 중에는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유럽 최대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눅스, 스웨덴 항공, 스웨덴 EB은행인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 등이 있습니다. 그룹 전체 종업원은 약 60만 명이 넘어 스웨덴 전체 인구의 약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분석과 비교해서 보면은 스웨덴 경제의 발렌베리 의존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발렌베리 집단은 160년 동안 자신들만의 경영 철칙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938년으로 극심한 노사 분규 과정에서 스웨덴 경영자 연합 즉 SAF와 스웨덴 노동조합 에로 그리고 정부의 3자 간의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 쉐바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오너 일가의 기업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렌베리는 주당 의결권이 10개 내지 1000개인 황금줄을 통해서 높지 않은 지분율로 여러 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살트 쉐바덴 협약이 모든 기업에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기업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으로 확산된 이 제도는 스웨덴 상장기업의 55%, 핀란드 상장기업의 36%, 덴마크 상장기업의 33%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후계 경쟁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CEO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부모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마칠 것과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후계 경영자들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제금융의 흐름도 익혀야 합니다. 발렌베리 경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투톱 경영 체제입니다. 한쪽은 금융, 한쪽은 제조업을 맡는 형태로 한쪽의 독단으로 그룹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발렌베리 그룹은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와 은행인 SEB 두 개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평가는 보통 10년 넘게 걸리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2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2명은 차례대로 산하 회사들의 경영진으로 참여하며 경영 수업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와 그룹의 모태인 SEB 은행의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다가 그룹의 후계자로 최종 발탁되는 것입니다. 발렌베리 집단은 5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수십 개의 상장, 비상장산을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 에릭슨, 일렉트로닉스, 샤브 등이 있습니다. 연매출 250조 원, 그룹 소속 직원만 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주니어 회장은 창업자 가문의 숨결과 정신을 이어받아 계열사 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코디네이터로의 대주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기업은 160년을 이어오면서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스웨덴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기업이 되었습니다. 발렌베리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정점에 발렌베리 재단이 있습니다. 발렌베리 재단이 중간 지주사인 인베스터와 팜을 지배하고 인베스터와 팜은 각각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창업주 일가라고 해도 개인 지분은 없고 재단 소속 지분을 통해서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재단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 지배 구조는 전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덴마크의 칼스버거, 레고 등이 모두 재단을 통해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들 국가는 여기에 차등 의결권 제도를 결합해서 특정 가문을 대표하는 재단이 기업을 물려받는 구조를 공식화했습니다. ABB, 에릭슨, 샤브, 일렉트로닉스 등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인베스터 중간 지주사는 발렌베리 재단의 지분은 23%이나 의결권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결합해서 5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재단은 동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하를 출연받을 때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속 증여세법 48조에 따라 이 같은 지배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지분을 재단에 넘기면 증여세를 물어야 해서 지분을 직접 물려주는 것과 차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발렌베리 지배구조가 한국에도 통할 것이란 말은 제도와 문화가 다른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으나 발렌베리의 5대째 가업이 이어질 수 있는 힘은 창업자 가문의 숨결과 창업 정신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발렌베리 주니어 회장은 IT 기업 에릭슨을 예로 들어서 성공 방정식을 설명합니다. 그는 25년 전 휴대폰을 만들어 팔던 회사가 지금은 5G 통신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다. 경영이 매우 어려웠던 당시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압박이 있었지만은 발렌베리 울타리 안에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최고 결정권자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도 기업의 장기 비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치열한 고민을 늘 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발렌베리 기업 내에서는 자질 있는 창업자 6세대 후손 예비 경영자들이 회사 일의 일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주니어 회장은 후계자는 미리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며, 나 역시 발렌베리 계열사인 그랜드 호텔 등에서 일하며 가문에 관심을 가졌고 시간이 흐르니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열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전담하지만은 발렌베리가 가진 비전과 장기 전망은 전문 경영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경영에 반영되도록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는 가문 일원과 함께 에릭손, 샤브, ABB 등의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며 활발히 경영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발렌베리 재단에 들어오는 이익금의 80%를 사회공헌 활동에 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이 올려보낸 배당 수익의 20%만 계열사 내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전부를 과학기술과 의료, 대학 연구사업 등에 쓰면서 국가와 상생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액수만 매년 2억 4천만 달러, 약 2,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동안 연구에 지원된 자금은 총 24억 크로나에 달했습니다. 발렌베리 재단의 자금 대부분은 의학, 과학 및 기술의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교육 및 고고학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상생해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든 스웨덴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의 지배구조로 볼 때 삼성재단을 통한 삼성그룹의 지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렌베리 가문이 거론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발렌베리 가문 소유 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가 한국재벌그룹 소유 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벌과 발렌베리 그룹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발렌베리 가문과 한국의 주요 재벌 가문은 모두 산업과 금융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을 포괄하는 거대 산업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 양자 모두 가문의 소유 지분에 비해서 훨씬 큰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에는 주로 피라미드형 소유 지배 구조와 차등 의결권 주식 제도를 활용해 왔고, 한국의 재벌 가문들은 주로 순환 출자를 활용해 왔습니다. 셋째, 소유 기업들의 경영을 가문 구성원들이 총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양자 모두에서 전문 경영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특히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전문 경영인의 권한이 한국 재벌 기업들보다 한결 더 컸지만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문 수장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넷째, 양자 모두 단기적 수익보다는 기업들의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기업을 매각하기보다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감행하는 적극적 소유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과 발렌베리 가문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렌베리 가문 소유 기업들은 모두 상장 기업들이고
각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재벌 기업들처럼 비공개 자회사에 투자한 다음에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발렌베리 왕국의 컨트롤 타워인 지주회사 인베스트로는 상장 기업이지만은 삼성그룹의 과거 컨트롤 타워인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해체되었지만은 법적인 실체가 없었습니다. 셋째, 발렌베리 가문의 전문 경영인들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대부분의 재벌그룹과 같이 삼성의 경우도 과거 이건희 회장이 황제 경영이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넷째, 발렌베리 가문 구성원들은 소유 기업들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공식 직함은 오직 삼성전자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발렌베리 그룹의 기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룹은 아닙니다. 모두 각기 독립된 기업들이고 기업명도 모두 다르며 기업들 간에 막연한 연대의식이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에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강하고 순환 출자를 통해서 실제로도 그렇게 경영되어 왔습니다. 여섯째, 발렌베리 가문이 활용해온 차등 의결권 주식 제도는 삼성그룹이나 SK그룹 등 대부분의 국내 재벌이 활용해온 순환 출자와는 달리 그룹 전체를 공동 운명체로 만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일곱째, 발렌베리 가문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조합과 긴밀히 대화해 왔지만 과거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물론 작년 삼성은 노조를 인정했습니다. 여덟째, 발렌베리 가문은 여러 재단을 통해서 수익의 사회환원에 적극적이었지만 국내 재벌은 그렇지 않고 흉내만 낼 뿐입니다. 여덟째, 발렌베리 가문의 경우 재단을 정점에 두는 피라미드형 소유 지배 구조로 인해서 소유 기업들의 성공과 가문 구성원들의 개인적 축제 간의 상관관계가 약합니다. 소유 기업들의 이윤의 일부는 배당 수익으로 인베스터로 흘러들어가고 인베스터의 이윤의 일부는 배당 수익으로 발렌베리 재단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발렌베리 재단들은 공익재단인 관계로 재단들의 수익이 가문 구성원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가문 구성원들의 주식 보유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재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홉째, 발렌베리 가문은 재단을 통한 이윤의 사회 화원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왔습니다. 탈세나 차명계좌 활용과 같은 불법적, 편파적 행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재벌 가문들은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벌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렌베리 왕국의 실질적인 주인은 가문의 후계자들이 아니고 발렌베리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0년 동안 일군 부의 대부분을 세계의 발렌베리 재단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렌베리 후계자들의 재산은 50억 내지 20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재벌 2세들이 갖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리하여 발렌베리가 스웨덴에서 최고 부자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스웨덴의 최고 부자는 가구회사 이케아를 소유한 잉거바르 캠프라드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스웨덴의 다른 부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세금을 피해서 스위스로 옮겨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액체 포장용 종이팩인 테트라팩을 만든 루빈 라우싱 가문은 1980년대 스웨덴의 높은 세율을 피해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 남아서 자신들이 일군 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 철학은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세계 1000대 부자 명단은 물론 스웨덴 100대 부자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 이익금의 80%를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새겨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